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의 제목이 여야 어때잖아요. 네. 진짜 어떻대요? 요새요? 다 안 좋아 먼저? 보이는데요. 각자가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야당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살아났나? 야, 이런 이제 착시가 좀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관련 의혹부터 좀 한번 좀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장이 이제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건데 그렇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김현정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현정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의 역결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또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튼 이 대부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차명 운영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그렇게 깔끔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과 내일 평택을 후보자들은 같이 TV 토론을 합니다. 네. 원래 그 지역에 있는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지역 유권자 보고 많은 상황인데요. 이게 거의 뭐 전국구급 이슈가 되어서 아마 여기서 김용남 후보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진행자와 그리고 인터뷰이로서 답하는 게 아니라 4대1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혹은 해명하고 혹은 어떤 말실수가 나올지에 대해서 봐야 또 이후의 여파들이 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가 토론 주관하나요? 오늘은 그렇고요. 내일은 또 공중파 라디오에서 지상파 라디오에서 한다라고 네, 합니다. 내일이 이제 CBS가 예. 토론하고 또 오늘도 뭐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토론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의 요 대부업체 이슈가 전국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합지나 뭐 그런 격전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조국 후보는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김용남 후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후보가 그렇게 전국구적인 인물인가요? 김용남 후보 아니 예를 들면은 조작 기소 특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악재들이 전국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오케이 하는데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관련 해명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주당을 찍으려던 사람이 야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김용남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전 지나치게 좀 심서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평택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원래 그러니까 그 정치판 뉴스의 거의 대부분 이제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이걸 이제 깐 게 TV조선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죠? TV조선이 왜 깠을까? 결국은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분석하는 뭐 사람도 있던데요. JTBC도 근데 단독 보도 많이 하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검증해서 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해가지고 사실 후보자가 말끔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매도지어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야 뭐 이제 검증과 의혹 보도들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잘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서 매듭 얘기했으니까 그럼 조성래 사무총리 불법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그 설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도 이게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평택 선거는 지금 요동이 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게 정무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최서 방어선의 그러니까 해명같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이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거 자체의 파워라기보다는 이 이후에 해명과 그 해명을 반박할 수 있는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약간 김용남 후보가 뭔가 해명을 했는데 아닌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 또 보도가 나오고 또 해명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제 언론사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죠. 아니 티족 빼고 JTBC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땐 김용남 후보 스스로가 지금 이 불을 못 끄고 있다. 결국에는 본인 판세를 보게 되면은 평택을해서 지금 선거를 결정하는 거는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 원래는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조국 후보를 찍어야 하나 아닌가 그냥 또 민주당을 찍어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번 캐스팅 보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김용남 후보의 연속된 이전까지 의혹에 더해져가지고 이번 의혹까지 근데 뭔가 깔끔하지 않네 그러면은 그러면 김용남 후보를 찍어야 하나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평택 판세는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때도 대부업체 투자 의혹이 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통점이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분들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수단인가? 유행하는 사례가 수단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이제 일반하기 좀 어려운 안경 쓴 부분이 김씨 있는 이런 거 것 아닐까요? 같고요. 표본이 작나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내일이 또 김용남 후보한테는 되게 중요한 결정의 기로의 순간일 겁니다. 또 어떻게 해명하는지 따라가지고 또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보시기에는 평택을 선거판에는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론조사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붙어 있는 모양새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싸움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사건이 영향을 또 유권자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신 기자가 그 민주당 연성 그 범여권 지지층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이게 워낙 접전이다 보니까. 방어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평택을은 유시민 작가 표현대로 기괴한 선거입니다. 예. 여러모로 기괴한 선거입니다. 여러모로 별로인 후보들이 얼마나 서로가 더 별로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별로라는 표현은 주관적 표현이었음을 네. 저 확인차, 개인의 MBC와 아무 상관없는 저희 네. 회사 상관없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논란 벗어나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아주 계속 이제 그 연타로 의혹을 제기를 예,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민주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했는데 자, 조국 후보가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선거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양당 합당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럼 거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네. 당장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사실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미 조국 혁신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논의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선거는 끝까지 해가지고는 승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그런 동력을 만들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총선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번 선거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집단이 정치권이거든요. 근데 야, 총선 목전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사활을 건 출마 그러니까 저기 희망자들이 지역구 겹치고 이래버리면 결사반될 텐데. 그러니까 아예 조국 혁신당이 힘이 빠져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쉽게 이제 합당이 사실상 흡수가 되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큰 모멘텀이 생겼을 때일 텐데 그게 이제 선거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다라는 결국은 거죠. 합당 동력은 사실상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렸다. 이미 선거 라인업이 이렇게 짜진 순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습니다. 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합당은 어려졌다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석에서 두 후보 캠프 진영이 점점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서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잘해보자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자라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레이스라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앙되는 부분도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서로가 넘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조승래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기 조국 혁신당에서 감찰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짓던데. 그렇죠. 왜 남의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서 본인들 얘기나 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계속 그렇게 네거티브한데 우리는 조국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다 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당 층에서 제기하는 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가 당 지도부에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지금 지도부가 사실은 합당에 좀 적극적인 편이었던 건데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합당이 부정적이었던 당원들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죠. 근데 문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창구가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후보의 결격사유는 없느냐, 과거에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았던 거 다 끄집어 내볼까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뒷전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긴 합니다. 감정이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예. 것들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울산 상호도 짚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울산 선거를 김상욱 후보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일화 경선 진행하면은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중간에 저는 근데 여론조사 경선 중간에 무슨 시그널을 받고 무슨 데이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본인도 해명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경선 다 취합해 봤더니 뭔가 오염된 표본이 들어갔거나 뭔가 장난질을 한 거 조작한 뭔가 나왔어. 그래서 난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거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경선 중간에 뭐가 감지했으니까 중단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경선에 원래 진보당은 특화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이게 미리 가서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다 닦아놓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바닥 따지기. 네, 하고 이제 여론조사 전화 받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당세가 작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든 돌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같이 이렇게 해서 야권연대 했던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온 그게 있는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응답해가지고 보통 여론조사 할 때 대기조 있는 것 정도는 어느 당이든 다 합니다. 경선할 때 모든 후보들이 지지자들한테 전화 꼭 받아주시라, 몇 번 꼭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라고 다 미리 얘기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진보당이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내가 안 나오지? 이거 좀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거는 그냥 깨자는 거죠, 판. 그건 좀 의미가 근데 없다. 더 문제가 만약에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만약에 흘러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 김종훈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뭔가를 알고 이렇게 판을 흔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범죄 행위에 준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애초에 이제 김상욱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넣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의 어떤 연장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걸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다거나 혹은 뭐 알면서 넘어갔다거나 뭐가 됐든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항상 여론조사로 뭔가를 결정할 때 늦느냐 안 늦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합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했으면 그 문항과 설계대로 가는 거지. 합의를 하고 진행 중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예를 들면은 진보당 측에서 이건 저의 이제 상상입니다. 만약 예전에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처럼 그런 식의 진짜 뭐 주민등록번호를 뭐 위조를 하고 뭘 하든 그런 식의 뭔가가 있어가지고 일부 정파 개파사의 문제다. 그런 거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오던 여론조사의 대응이나 이런 적극적인 조직화 같은 건데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중간에 데이터 받아서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김상욱 후보가 책임져야죠. 아무튼 판은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요일부터 투표에 들어가거든요. 사전 투표부터 시작한다면 이제는 이제 화수목 3일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 동안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뭐 여론조사를 새로 돌리기에는 아주 바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한 명이 사퇴하는 모양새가 아니고서야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 완주를 하는 걸로 다자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다고 전망이 김두겸이 되겠죠. 울산 같은 경우에요. 네, 울산. 네, 울산은 지금 무소속 이제 박맹우 후보가 범야권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4명의 후보들이 단일화 이슈가 각각 진보 그렇죠, 보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김두겸 후보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박맹우 후보와의 단일화 끝까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여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조금 더 유리하게 서 있는 쪽은 국민의힘 후보이죠. 그러니까 김상욱, 김종훈, 예. 그다음에 김두겸, 박맹우. 시간으로 놓고 보면 오늘 중에 만약에 뭔가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유일한 가능성은 단판을 통한 사퇴 말고는 단일화 시나리오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마지막 진통이 또 세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죠. 예. 아니 물론 쉬운 게 사전 없네요. 투표일이 네. 지나고 나서도 그런 식의 단일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예. 효과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울산과 평택은 별개죠. 이제는 별게 지금은 아닐까요? 완전히 별개가 네. 되어버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뭐 김재원 후보 쪽에서도 워낙 계속해서 이제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구도가 바뀔까 하는 변수는 이제 점점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봅시다. 박근혜 등판 어떻게 된 거래요? 요청이 들어간 겁니까? 뭐래요? 아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요청해서 모신 거죠. 네. 누가 요청을 해서? 유영아 의원이 항상 장관에 다리를 놓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참고로 유영아 의원일 텐데 당 쪽에서. 당 쪽에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연락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장도영 대표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장동혁 대표 얼굴로 선거 치르기에는 불안한 거죠. 심지어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구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충북, 옥천, 그다음에 이제 불경 가고 강원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서울 빼고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서울도 장동혁 대표 오냐 안 오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동쪽을 다 훑는 거죠. 강원도부터 강원까지, 대구, 불경 이렇게 충청.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빼고는 다 가는 셈인 거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찍는 걸로 하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선을 만드는 건데 이건 당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에서 중앙당의 요청이 아니라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캠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는 곧 지금 중앙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뭔가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반전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 같으니 이 추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내미는. 그러면 효과나 영향은 어떻게 그러니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보수 결집세를 조금 더 굳혀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적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 나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대구 정도 외에는 과연 이게 진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심지어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김부겸 캠프 쪽에서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대구에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되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온갖 선거의 기술들을 뒤늦게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본인들도 약간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대구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를 처음 해본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던데 막대기만 꽂아도 됐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그 정말 이 박근혜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미디어가 비추고 있는 만큼으로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 사례가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 등판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거는 문 전 대통령이 등판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됐다는 아니지만 여러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 요소 중에 하나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은 결과론적인 평가입니다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만들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등판은 사실 대구나 원래부터 지지층이 많은데 약간 연성화돼가지고 조직이 약해진 쪽은 결집을 다시 다지는데 도움이 분명 되겠죠. 하지만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줬을 때 그게 어떻게 될까? 오히려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탄핵시켜갖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납득하겠어요? 저만 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여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또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국민의힘이 격전지는 포기하고 지킬 거를 좀 더 지키자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영남권에서 확실하게 확보할 것들을 만들어 놓겠다. 요 기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곽우신 기자가 보기에는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집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요? 다만 그 결집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 조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선거를 보면서 최대 저는 그 체크 포인트가 여론조사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는지 저는 재밌겠네요. 저는 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워낙 춤을 췄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판을 읽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시선 집중 그렇죠. 첫 번째 6월 4일 아이템은 여론조사 검증.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명태균을 비롯해 가지고는 그 이후에 물론 뭐 지금 여론조사들은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오랫동안 쌓았었고 그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처음 이제 정치권 등장했을 때 그때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이었었는데요. 그때 기자실 돌면서 본인이 직접 세계일보 기자한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세계일보 그 기사 때문이다라는 식의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가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조사가 더 맞을 거냐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여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는 것, 조금 더 가깝게 짚는 거는 전화 면접이라고들 많이 하지만 문제는 이 투표 결과라는 건 실제 민심이 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장에 나간 민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 캐치가 되는 연성층 혹은 정치 저관여층이 얼마나 투표에 나설 것이냐, 그 투표율로 반영됐을 때 민심이 어떻게 또 표로 나오느냐 이 차이인 건데, ARS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층들이 많이 하다 보지만 이분들도 대체로 적극 투표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방선거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뭐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약간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특성 때문에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쪼개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아야 500명. 이제 샘플이 예. 샘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본 오차가 너무 커요. 플러스 마이너스 4, 5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하면은 80인데. 그러니까 뭐 더하면 그러니까 8%포인트, 10%포인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데 이러면 도대체 이게 여론조사가 이게. 다만 이제 MBC 같은 곳에서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M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와 추이를 본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보수 결집세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끝나고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비용 문제 때문에 하나의 여론조사에 질문을 막 우겨 넣잖아요. 그 질문들을 어떻게 짜느냐가 또 영향을 분명히 미쳐요. 그래서 그 질문이 조금 어느 다른 진영이 우호적으로 뭔가 좀 민감한 문제들 나와 있으면 다른 진영 중간에 전화를 끊는다거나 응답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표본에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물론 보정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알겠습니다. 네. 단 하나만 더 지방선거 같은 경우 아까 투표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러긴 한데요. 그 중앙선관위에서 항상 그 투표하기 전에 유권자 의식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0.9%였는데 실제가 이제 60.2였고요. 2022년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9.8이었는데 실제 투표율이 50.9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가장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3년 세 번째 중에서는. 그래서 73.6이어가지고 아마 60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좀 전반적으로 관심이 좀 높은 선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뭐 며칠 있으면 결과 나오니까 뭐 여기서 예단은 않겠고요. 네,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벅스가 갑자기 또 선거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죠? 자,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 장두 대표가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까 저도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약발 없을 거라고 박정호 의원도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극우 이미지만 심어주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민의힘 선거 못한다. 진짜 못한다. 아니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 야권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선거 이슈로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응원하는 스타벅스. 극우가 또 일베 이러 하는 분들은 막 합성해가지고 막 캠페인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한길 씨도 그렇고 뭐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이 다 스타벅스 응원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에서 보았을 때 스타벅스가 좀 억울하겠구나. 너무 정부가 과도하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국민의힘 애들 다 왜 이렇게 빨간색 옷 입는데 왜 이렇게 많이 스타벅스 해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스타벅스를 이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하는 캠페인은 물론 사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21세기 들어서 한 야당의 캠페인 중 가장 멍청한 캠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언합니다. 단언입니까? 단언합니다. 네.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계량이 안 되라 이거.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계산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뭐 박근혜 카드도 그렇고 이제 스벅 카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꺼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포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들 지지층 안에서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일부 그 젊은 남성들은 이거 국가가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이준석 그 승리연합에 또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산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까지 실제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별로 윤호개인하고 또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스타벅스를 위해 내가 투표장에서 정권 심판을 해줄 거야 라고 투표장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1를 안 찍는 분이에요. 2번이나 다른 번을 찍는 분들이겠지. 저는 그래서 큰 의미 없는 캠페인이다. 근데 그나저나 우리 두 분은 핸드폰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거 혹시 보관돼 있는 거 있나요? 저 다 털었습니다. 기프티콘은. 다 털었어요. 근데 이제 별 남은 게 있어갖고 이제 별을 빨리 털고 있습니다. 네. 그 60% 환불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도 많이 더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의 저 캠페인을 보면서 저는 제일 궁금해요. 정영진 회장은 저 캠페인을 어떤 심정으로 사실 받아들일까? 그게 핵심이긴 하죠. 스타벅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 네. 왜 저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9시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네. 질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구구분들이 막 합성해가지고 뭐 올려놓고 그거를 또 박수영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베에서 합성된 걸줄 모르고 드럼통에 합성된 거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SNS에 이런 가짜죠.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고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스타벅스 캠페인을 정치로 이용할 수 있죠, 야당에서. 근데 그럴 거면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까 이런 데 고민 없이 그냥 뭔가 이게 이슈니까 이걸 물어가지고 선거 이슈를 만들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단선적인 생각. 그 나온 캠페인 그걸 중앙당이 주도하고 있고 당 대표가 SNS에 되게 너무 품격 격 떨어지는 SNS 메시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장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치는 거 보게 되면은 진짜 하여튼 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18 특별법이 1995년이니까 96년에 국회 통과했는데 그때 여야 합의였거든요.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도 다 합의했어, 찬성했어요. 그럼 그 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혐오와 차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공론화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물론 예시를 든 게 이제 일베 폐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논쟁도 있긴 하던데요. 이제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련한 어떤 공론화를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좀 다 열어두고 같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뭐 해요. 오늘 한겨레도 뭐 그 차별금지법 했지만 민주당이 과연 네, 종합해서 이야기를 사실 하기에는 그게 가장 넓은 차별금지법을요? 그릇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그럴까 하는 무언데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갈수록 이게 이제 그 지금 창궐하고 있는 조롱과 혐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크게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라리 화두가 된 게 저는 오히려 그렇죠. 한국 사회 민주주의 어떤 그 저기 발전에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그러니까 10대들의 극우화도 그럼요. 굉장히 지금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매체에서도 그런 10대 친구들을 좀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희가 젊은 때만 하더라도 소위 패션 좌파란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인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힙한 척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 혹은 뭐 비판이었던 건데, 근데 여튼 그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 게 좌파였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너 패션 우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대의 기본값으로서 뭔가 좀 반항적이고 힙하고 다르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파의 이미지 혹은 더 가서는 그 극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좀 걱정이 커서 좀 이 이야기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정치하게 가야 될 문제거든요. 정밀하고 치밀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기류가 바뀌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들어주면 알아서스럽게 정화가 되고 자정작용을 일으킬 거야 쪽이 좀 우세했다면은 최근에는 혐오 표현이나 혐오 세력들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기류가 많이 사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현상을 보면서 옛날에 그 경험이 떠올랐는데 제가 옛날에 MBC 주말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07년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7년은 그러니까 그 87년 6월 항쟁 20주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쭉 하는데 한 여고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6월 항쟁을 기억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때 뭐였냐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와 5.18과 헷갈렸다. 5.18과 87년 6월 항쟁이 막 섞여 있어요. 에이. 이게 근데 2007년이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왜 젊은 일베들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학교에서 한국 현대에서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일단 수능에 모든 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교과 과정에서 맨 뒤니까 수능 전에 가르치는 거 없고 그다음에 또 했다가 괜히 시비 휘말릴 거. 요즘 학교는 그런 민원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피하죠. 그래서 저는 젊은 일베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또 저보고 꼰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저 과연 우리의 아픈 현대사에 대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조롱하고 혐오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5.18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었던 어떤 현대사의 비극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울 수 있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몰라서 하는 것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완전히 과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심지어는 관련된 생존자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더 널리 좀 전파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공당인데 공당이 저러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말이 안 결국 되죠. 그 태도가 계엄과 전 연관된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이 계엄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걸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질책과 공론장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입으로 떠들었던 5.18 정신 헌법조문수록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였는지부터가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얘기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인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